마이크 시험 중 마이크 시험 중. 예, 안녕하세요. 도윤쌤의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2에서 한국사를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시대는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먼저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 번째 파트를 다뤄볼 예정인데요. 주제는 국가 기반의 형성입니다. 자, 먼저 우리 전에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을까요? 신라 말기에 또는 신라시대 문화에 대해서 배웠지만은 우리가 오늘 하게 될 이 고려의 건국과 정치 변화에 대한 그 전시대적으로는 우리가 후삼국 시대에 대해서 배웠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삼국 시대가 어떻게 태동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루었지만 후삼국 시대는 이 신라 말기의 정치적 동요로 인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즉, 약 150년 동안에 이 치열한 왕위 쟁탈전이 전개되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이어져서 농민 공기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는 또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했었죠. 즉, 지방호족 세력, 그 다음에 선종을 이제 숭상하는 이 불교 세력, 그리고 육두풍 유학자들, 이렇게 크게 세 세력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 후삼국 시대는 이 골품제의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었죠. 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했으므로 이렇게 짤막하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골품제에 대해서 육두품 세력들이 비판하게 됩니다. 즉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개혁을 주장하게 됐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호족과 힘을 합쳐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로서는 이 선종불교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풍수지리 사상이 유행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풍수지리설이란 산세와 수세를 살펴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하는 인문지리적 학설로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선종불교는 교리를 강조하는 교종과 달리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주장하게 됐죠. 자, 이 두 가지가 결국 호족들과 백성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족의 후원으로 선종 사찰이 건립되게 되죠. 그리고 이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왕건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도선 국사에 의해서 이제 널리 보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 시대가 태동했다고 말했었죠. 즉 후고구려의 이 후고구려의 궁예와 그 다음에 후백제의 변원, 그 기존의 이제 신라, 이렇게 이 세 나라가 다시 등장함으로써 이전의 삼국시대를 이제 일반 삼국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삼국시대를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궁예, 견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두 인물에 대해서도 잠깐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 오늘 거기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볼 건데요. 이 학습 목표를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과정 및 통일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2. 태조 왕건의 정책과 고려 전기의 체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고려의 건국부터 성종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이 수업할 내용들은 이렇게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부터 태조 왕건의 정책, 왕권의 안정과 체제 정비, 이 세 가지로 크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고려의 건국입니다. 자, 고려는 918년 사기장, 홍유, 배연경, 신순경, 복지겸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황제로 추대하면서 건국된 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가 건국될 당시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아까 우리가 전시학때 했던 이 후삼국 시대라고 했었죠. 자, 원래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후고구려의 궁예와 그다음 후백제의 견훤, 신라로 나뉘어졌다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우측에 지도 보이실까요?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왕건이 사기장과 함께 궁예를 몰아내고 이제 고려가 세워지면서 고려와 후백제, 신라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후삼국 시대를 다루었던 역사 드라마가 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00년도부터 02년 2월까지 했었던 KBS 역사 드라마 태조왕건이 대표적이었어요. 이 태조왕건의 주인공 역시 태조왕건부터 궁예와 견훤 이렇게 이 세 인물로
세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인물을 소개했으니까 태조 왕건에 대해서 먼저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태조 왕건은 송악호족 왕룡의 아들로 출생했었습니다. 나이 20살 때 궁에 부하가 되었고요.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웠죠. 특히 세 차례에 걸친 나주 전투에서 후백제 견훤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명성을 떨쳤죠. 그리고 궁예 정권 하에서 시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중이란 오늘날의 국무총리를 말합니다. 그랬다가 918년 사기장에 의해서 황제가 되었고 그리고 고려를 건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궁예가 민심이 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정책들을 시행했고요. 견훤과는 이제 후삼국을 두고서 이제 경쟁을 했었습니다. 이 후삼국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고려와 후백제 전쟁으로 압축이 되는데요. 초반에는 견훤이 우세했습니다. 조물성 전투에 있었지만 특히 927년에 발생해서 공산 전투, 즉 이를 또 다른 말로는 대구 팔공산 전투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졌었죠. 맞아요. 왜냐하면은 후백제 견훤이 먼저 신라의 경주를 기습하게 됩니다. 기습하고 나서 신라의 경혜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공립하게 돼요. 이 소식이 들은 또 왕건이 여기 송악에서부터 쭉 달려 내려오다가 이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의 매복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이제 신순겸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신순겸과 김락이 대신 전사함으로써 왕건은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냐? 3년 뒤였던 930년에 지금의 안동 지역에서 이제 벌어진 전쟁에서 왕건이 견훤에 대해서 대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삼국의 판세가 왕건에게로 다시 기울어졌죠. 쭉쭉쭉 이어져서 935년에 후백제에서는 또 왕자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견훤의 장남이었던 신검영제가 이복 동생이었던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게 됩니다. 그랬던 견훤이 결국에 거길 탈출해서 태조 왕건에게 기부하게 되죠.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 신라의 경순왕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36년 1일전 전투에서 태조 왕건은 후백제 신검의 전투에서 승리했었고요. 후백제 신검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태조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어요. 이 절은 개태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논산 천호산에 있는 절입니다. 940년에 세워졌어요. 자, 왜 이 절이 세워졌냐? 쉽게 말하면 후삼국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로서 세워진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견훤과의 후삼국을 둔 이제 경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조 왕건이 시행했던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네, 10분의 1의 이 수치제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제정했느냐? 고려 건국 직후에 이미 민생이 너무너무 황폐해졌었어요. 왜 황폐해졌냐? 민생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가 배웠던 궁예 아시죠? 궁예는 국호를 두 번 바꿉니다. 후고구려, 마진, 태봉인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국호를 바꾸고 난 직후에 궁예가 이제 도읍으로 옮기게 되어요. 왕건에 근거졌던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게 되는데요. 철원에 이제 도읍을 옮긴다고 황궁을 짓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황궁을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을까요? 아니었어요. 지금은 건설회사가 짓지만 당시에는 건설회사가 따로 없었어요. 즉 그 백성들이란 노동력을 증발하게 됩니다. 증발하게 되어서 황궁 공격에 다 투입을 시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의 민생을 챙기면서 그 일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철원에 그 항공 공역에 다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민생을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생이 황폐해진 겁니다. 그걸 인지했던 왕건은 곧바로 수치율을 10분의 1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알파 어떻게 하느냐?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흑창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요. 쉽게 말하면 태조 왕건이 설치했던 빈민 구제 기관이 바로 이 흑창입니다. 즉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설치한 기관인데요. 즉 고려 광종 때의 제2보를 거쳐서 고려 성종 때는 흑창으로까지 확대 개편되게 됩니다. 그만큼 태조 왕건의 정책이 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이렇게 대를 거치면서 계승되게 되죠. 자, 다음으로는 이제 혼인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왕건의 부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맞아요, 29명이었어요. 자, 이 좌측 그림은 이제 왕건이 혼인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이제 그림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또 우측은 태조왕건 부인 29명의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이제 이렇게 한번 지도상으로서 나열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인들과의 혼인에서 낳은 자녀들이 왕자 25명에 공주가 9명입니다. 이 정책은 이제 호족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정책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신관 제도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 사신관 제도란 쉽게 말해서 고려 시대에 수도에 머무르면서 향리의 일을 총괄하는 최고의 관직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중앙 집권에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신라의 경순왕이 있습니다. 이 경순왕은 비록 나라 왕건에게 들어갔었지만 왕건은 경순왕을 다시 그 경주로 내려보내서 오히려 그에게 이제 그 경주의 사신관의 직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옛 신라 지역을 다시 너가 통치해라 이러한 개념으로서 이 사신관 제도를 제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 지역을 누가 다스리냐? 왕건의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했으면 왕신령을 통해서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황해도와 평안도 일대를 총괄하게 하는 그런 직책들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 이제 향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서경 지역에 속해 있던 평주, 황주, 신전 이 등등의 이 향리 지역들을 총괄하는 직책이 바로 사심관이라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성 제도라는 것은 이제 공을 세운 신하에게 왕시성을 하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견훤과의 전쟁에서 좀 유력 장수를 죽였다. 그러면 너는 원래 예를 들어서 김씨였지만 앞으로 내가 너한테 왕성을 하사할게. 그럼 얘는 왕씨가 되는 거예요. 김씨에서. 그런 제도입니다. 그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족들을 포용하기보다는 견제하기 위해서 제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즉 지방 호족의 자제한테는 중앙 관직을 주면서 대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도에 머물게 하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지방의 유력 호족들을 이제 감시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지방 호족이 후백제에 투항했다. 그러면 이제 그 자녀는 바로 죽는 거죠. 그런 제도예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사상들을 존중하게 되는데요.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라든가 도교, 풍수지리 사상들을 이제 존중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의 문화를 이제 고려의 입장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중국 중심의 화풍을 피하고 이 북풍과 이제 하풍의 조화를 이루게 됐었죠. 특히 대표적으로는 또 이제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북진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즉 여기 지도상에 보시면은 송암 이쪽, 한참 이쪽에 보면 이 평양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을 이제 921년도에는 서경이라고 해요. 즉 서궁의 일대 도읍이라고 해서 서경인데요. 즉 서경 신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즉 고려를 건국하던 해에 사촌 동생 왕신염을 이제 그곳에 파견해서 황폐해진 평양을 재건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넓히게 됩니다. 즉 태조왕건은 어디에 있었냐?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에 집중해 있었어요. 즉 이를 대리했던 게 바로 사촌 동생 왕신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북방에 있었던 안수진, 흥덕진과 같은 이제 성들을 수축하고 이제 진을 보수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었죠. 그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이렇게 수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유식초를 저술함으로써 고려 역대 왕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고려의 통치 이념을 반영한 것이랍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제 불교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불교 행사에 대한 것, 서경을 중시한다든가 거란을 적대한다는 것들, 백성을 통치하고 그다음 후계자에 대한 것들 이 등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조왕건이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됐냐? 왕권이 불안정하게 됩니다. 즉 바로 이제 호족들과의 정쟁에 투입되게 됐었죠. 아까 선생님이 그 태조왕건의 혼인 정책에 대해서 말한 거 기억하시죠? 네, 29명이 부인이 있었다고 해요. 즉 태조왕건이 살아있을 때는 이 지방 호족들은 태조왕건의 카리스마 앞에 순죽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뭔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됐지만은 왕건이 거의 죽음에 입박하게 되면서 이 호족들은 서서히 이제 그
표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생각과 입장을 서서히 드러내게 됐었죠. 자, 이것이 바로 각자의 외손자들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왕의 쟁탈전으로 이제 대두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회종의 지지 세력과 정종 또는 광종의 지지 세력으로 양분되게 되죠. 즉 회종을 지지했던 왕규라든가 또 박수리 세력들, 그리고 정종과 광종을 지지했었던 서경의 호족들, 대표적으로 왕식념이라든가 그다음 평주의 박수경 등등 이 여러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냐? 이들의 이제 존립은 결국에 왕권의 불안정을 가져왔었고요. 결국에는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의 왕의 쟁탈전에서 개경의 문무실려 절반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회종에서 정종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러한 왕권의 불안정은 나중에 회종과 정종의 길을 이어서 즉위했던 광종에게 왕권을 이제 안정시키는 하나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형 회종과 정종을 거쳐서 즉위했던 광종의 위치는 좁았습니다. 이 광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한다면 태조 왕건의 네 번째 아들이었고요. 태종 제2기간에는 형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종의 선의로 즉위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광종의 입지가 너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모색기를 거치면서 어떻게 하면 좀 호족들에게 기울어져 있던 이 왕권을 다시 강화시킬 수 있을지 이를 모색하다가 결국 956년에는 노비 안건법, 그리고 958년에는 중국 후주에서 기하했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었죠. 그러면서 960년에는 공복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지녔었고요. 하지만 제2 중반기 때부터 후반 말년 때까지는 또 호족과 공신 세력들을 대거 이제 숙청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광종이 시행했던 대표적 정책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은 이 후삼 통일 전쟁 때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들을 이제 신안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제도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네, 이 과거제도는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한 제도예요. 자, 이 제도는 원래 중국 수나라 때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거제도를 아예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었었어요. 물론 경험하지 않았던 이제 국내파 세력들도 있었지만은 신라 말기 때 당나라로 유학했었던 육두품 유학자들이 그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하게 되어서 결국 그 당나라의 관리가 되어서 생활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과거 제도를 이렇게 경험했던 유학자 출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 제도는 중국에서 기하했던 쌍기의 건의를 통해서 결국 고려 광종 때 제정되었고 결국에 1894년 가보개혁 때까지 고려와 조선 내내 1000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자, 이 노비안건법이 시행됐던 것은 즉 공신호족 세력의 사병을 억제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던 거고요. 이 과거제도 말 그대로 똑같은 이제 목적이 있었지만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학문을 많이 쌓은 학자,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됐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노비안건법보다도 좀 더 목적이 더 뭐랄까 조금 더 왕권을 이제 강화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더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복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즉 여기서 이제 신료들의 서열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공복이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은 자색, 간색, 비색, 녹색 이 네 가지 색 계열로 계열로 이제 제정되었던 신료들의 제복이라고 했었어요. 군인들로 치면 군복, 그 다음에 경비원으로 치면 경비원 제복, 그 다음에 승무원으로 하면 승무원 유니폼 이런 승무원 유니폼이 있듯이 말 그대로 이 당시에는 관료들의 공복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것이 제정되었느냐? 이것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높은 벼슬에 있는 벼슬아치가 아무리 벼슬이 높다 하더라도 돈이 없으면은 좋은 옷 못 입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방지하고 이 질서를 확립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걸 광종이 이러한 제도를 제정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호를 광덕,
그 다음에 중풍으로 제정했었고요.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라 칭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군을 증강하게 됐었는데요. 기존의 순군부를 군부로 개칭했고, 그 다음에 내군을 장임으로 개편함으로써 개편했었어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되었다는 증거였었죠. 그러면서 광종 때는 이 호종 및 공신들이 대거 숙성됐었는데요. 이때 많이 죽었던 이제 인물들은 서경의 포족들이었었어요. 즉 해종과 정종이 넘어갔던 시기에는 좀 개경의 이제 문무 관료들이 많이 희생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서경 출신의 포족들이 대거 희생되었습니다. 뭐 한 예로 든다면 이제 평주의 박수경 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거죠. 자, 여기서 박수경 일가를 짧게 말한다면 후삼국 시대 때 그 견훤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태조왕건이 제정했었던 이 역군전을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하사받게 됐었죠. 그만큼 군공이 있었으니까 대우가 더 컸는데 이걸 바탕으로 너무 대신에 힘이 너무 비례해진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됐냐? 광종 입장에서는 이걸 견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그 다음은 고려 성종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고려 성종은 4대 광종과 5대 경종을 거쳐서 즉위했던 고려의 6대왕이었어요. 즉 광종의 사회 자격으로 즉위하게 됐었는데요. 이 즉위 직후에는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또 12목, 보통 12목의 이제 최고 관리는 목사입니다. 즉 12목의 이제 관리를 파견해서 지방을 통치하게 되죠. 하지만 지방제도는 성종 때 정비되기 시작해서 현종 때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이렇게 수용하게 돼요. 이 최승로가 이제 올렸던 건의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승로가 이제 건의에서 올렸던 이 시무 28조에는 즉 성종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핵심이 이렇습니다. 즉 유교를 통치 이념의 근본으로 삼아달라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불교와 토착 신앙의 행사를 억제함으로써 재정의 낭비를 줄여달라 이런 내용이고요. 실제로도 이런 이념들이 많이 반영됐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려 사회는 불교에 그래도 좀 중심이 두었던지 나중에 목종을 거쳐서 즉위했던 고려의 현종, 즉 거란과의 전쟁을 치렀던 현종 때 다시 이 연등해와 팔관을 부활시켰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유교를 이제 성종 때 이제 통치 이념이 근본이었던 유교를 또 그대로 이제 유지시킴으로써 다원 사회의 조화를 또한 이루는데 핵심적인 공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앙집권 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 다음 파트에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라는 그 파트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